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위기는 계속됐다. 2. 중국을 신뢰하는 것은 실수다. 3. 독일은 한국에 절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자존심 강한 독일이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은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해 비참할 뿐만 아니라 교통도 불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오직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한국에 전화를 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한국에게 그동안의 인연을 생각해 도와달라는 말까지 하며 한국을 향해 저자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독일이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속이 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그 주인공인데요. 강경한 러시아 전선의 중심 국가로 유럽에서 주도적으로 러시아 반대 세력을 형성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런 독일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독일의 약점을 틀어쥐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죠. 처음에는 독일은 러시아의 협박에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러시아가 가진 무기가 슬슬 효력을 발휘하는 겨울로 넘어서면서 러시아가 가진 무기는 바로 천연가스. 독일은 예전부터 싼 가격에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이용해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원전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발전소를 건립했으나 사실 그것만으로 독일 경제를 굴리기에는 턱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는 행동을 통해 독일이 얼마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 취약한 국가인지 드러났습니다. 당장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독일 전역에서 에너지 수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쳤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독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모조리 사용해도 올해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측이 경제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면서 독일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죠. 이뿐만 아니라 향후 수입할 천연가스 가격도 독일 시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가스 가격 비교 포털 체크24는 작년 독일은 4인 가구 기준 174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2022년에 들어서 534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며 독일 에너지 산업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금은 독일 경제가 져야 할 의무라고 표현하며 이에 더해 부담금이 없다면 독일 에너지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민들 역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등 정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에너지 수급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의 유물로 생각되던 땔감이 다시 독일 사회에서 인기를 끌며 주요 에너지원으로 복귀하는가 하면 석탄을 비롯한 갈탄 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로 품질 좋은 석탄 수입에 독일 국민들이 나서는 대체 에너지를 찾는데 독일 시민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에 더해 독일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이 바로 LNG 터미널 건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에너지 기업 알베 그룹, 네덜란드 가스니가 슈니와 브룬스베텔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싸서 러시아에 다량의 에너지를 의존했던 결과를 부랴부랴 LNG 터미널 건설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독일 북부에 위치한 브룬스베텔 LNG 터미널이 안정화되면 여기서 공급받는 연간 LNG 양은 80억 입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된다는 차원에서 점점 다가오는 겨울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방법이었죠. 급한 마음에 독일은 에너지 수입을 논의하며 캐나다와 합의를 통해 에커 천연가스의 LNG 수입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캐나다 동부 해안의 LNG 터미널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결정지었죠. 겨우 숨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독일에게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LNG를 실어와서 독일까지 견인할 LNG 운반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현재 LNG 운반선의 최강자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을 무섭게 쫓던 중국이 스스로 기술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춤하던 사이 한국은 기술 격차를 벌리며 업계 탑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올해 상반기 글로벌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400% 이상 드러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주종인 LNG선은 이제 명실상부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10척 중 7척이 한국에서 수주되었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죠. 조선업계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술. 영하 163도의 극저온 탱크에 저장해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될 경우 배가 두둥강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상 폭발 사고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성과 탁월한 저온 탱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바로 LNG 운반선 분야입니다. 일찍부터 극저온 탱크 기술을 보유했고 탁월한 실력을 보였기에 한국은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인력을 투입해 저가 상품을 만들었고 한국보다 더 싼 가격에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이 한국의 뒤를 이어 LNG 운반선 왕좌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자리를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 못했죠. 인건비를 이용해 저가의 LNG 운반선을 만들 수는 있었어 기술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등 중화조선이 건설했던 LNG선 글래드스톤 호가 대표적인데요. 한국보다 싼 가격에 건조가 가능해 주목을 받았지만 2018년 호주 인근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선박이죠. 결국 중국의 민낯을 확인한 여러 에너지 회사들은 믿을 수 있는 한국에 다시 LNG선을 의뢰하게 되었고 한국이 계속해서 LNG선의 강자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잇고 있습니다. 한 차례 빼앗긴 과거를 잊지 않고 한국은 절치부심하며 기술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건조 능력으로 최근 Q클래스 LNG선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운송 용량이 20만 세제곱미터를 넘는 선박을 Q클래스 선박이라고 보여 한 척당 가격이 3천억이 넘는데요.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소위 말하는 빅3만 이를 만들 수 있죠. 중국에서도 Q클래스에 해당하는 선박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거대한 규모를 한 번에 제조하는 것은 아무리 인력을 동원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조선업체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이 밖에도 한국 조선업계 최강자들은 세계 첫 이중 연료 엔진을 개발하며 다른 국가의 조선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저압식 액화천연가스의 NG 이중 연료 엔진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19,000마력급의 이 엔진은 LNG와 디젤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 오토사이클 시스템을 적용해 저압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선내 연료 공급 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 있죠. 이를 통해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메탄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는 유럽의 기준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한국은 해내고 있죠. 독일에게 필요한 물건이 한국에 있는 것인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입장에서는 대규모 LNG 운반을 통해 독일 에너지 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독일 말고도 유럽 국가를 비롯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징검다리 에너지라고 평가를 하는 액화천연가스의 NG를 원하고 있기에 이를 운반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수요는 증했습니다. 영국 조선의 은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LNG선 선가는 7월 기준 2억 3,500만 달러로 6월에 비해 500만 달러가 오른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품질 좋은 LNG 운반선의 대부분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기에 지금부터 발주를 넣는다고 해도 기한 내에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 사태를 파악한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독일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국가인데요. 그렇기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독일의 요청에 답변을 빠르게 줄 수 없는 형편인데요.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을 비롯 미국에서도 가스 운반에 한국 LNG선을 미리 예약해 놓았기에 독일이 가용할 수 있는 LNG선은 한정적이죠. 그렇다고 함부로 중국이나 일본 등 기술이 떨어지는 국가에게 LNG선을 요청했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크기에 독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10조 원어치의 대규모 LNG선 계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원하는 양의 LNG선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과연 독일은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명실상부 조선업계 최강자인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고 LNG선 분야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지위를 타도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상. 놀랍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국은
유럽과 중국이 상상도 못했던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며 궤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기술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앞으로는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역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어떤 것이었길래 한국이 이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는지,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하면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선방과 러시아의 상상 이하의 졸전이 겹쳐진 결과였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푸틴은 점점 처음 계획과 들어지는 전황에 손에 든 카드를 하나 둘씩 꺼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 대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내놓은 천연가스라는 카드 때문이었죠. 그동안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값싼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왔던 유럽은 푸틴이 가스관을 들어막고 협박해오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유럽에서 가스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가 땔감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푸틴의 협박은 엄청난 여파를 몰고 왔고, 유럽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를 대체할 다른 돌파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자신있게 내세운 탈원전 정책도 잠시 중단하고 원전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은근슬쩍 친환경 에너지의 원자력을 포함시키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체면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유식 LNG 설비를 설치해 저장 용량을 늘리는 방법들 고민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셰일 가스 및 석유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했던 유럽은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12월, 겨울의 한파가 유럽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 그러나 전쟁이 세계 규모로 확전될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자원 비축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유럽의 선뜻 자원을 내줄 나라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며 인기를 끈 상품이 있었습니다. LNG선이 그 주인공인데요. 액화 천연가스의 세계적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안전한 수송을 위해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고 운용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이기에 이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곧 나라의 에너지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일과 직결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간 한국은 조선업 분야를 선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운반 노하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LNG선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도 물론 한국 조선사에 주문을 넣으며 한국산 LNG선 확보에 나섰지만 주문을 한다고 해서 LNG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생각을 유럽에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한국 조선소로 몰려와서 LNG선을 팔아달라고 하는 형국이기에 유럽 국가들 역시 예외 없이 번호표를 받고 LNG선 수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발주 4년 뒤에야 겨우 실물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LNG선 확보를 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유럽에서는 머리를 굴리며 대책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이라면 훨씬 싼 값에 대량의 LNG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죠. 중국의 소수 민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발맞춰 중국을 비난해왔던 유럽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던 것과 똑같이 가장 먼저 체면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럽은 결국 중국 조선소에 LNG선 물량 수주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 조선 관계자의 말을 보도한 글로벌 타임즈는 대형 LNG선 139척 주문을 받았다고 말하며 후등 중화조선소의 경우 주문 폭주로 2교대 근무로 24시간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중국이 전량 채가면서 이번 사태로 오히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 중국의 기술까지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한국 독점의 조선시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프랑스 기업 GTT였습니다. LNG 운반선 제조는 다른 국가에서 함부로 흉내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이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극 좋은 화물창과 연료 탱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죠. 프랑스와 한국이 그 몇 안 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극 좋은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초저온 상태인 영하 163도로 만들어 액화시키면 부피가 기체 상태보다 600분의 1로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현재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프랑스 기업 GTT입니다. GTT는 과거 한국에 극저온 화물창 기술을 제휴해주고 그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LNG 선박 한 척당 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쉽게 벌어가면서 국내 조선소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급기야 GTT는 독점 기술을 보유한 덕분에 생긴 이 점을 악용해서 한국 조선소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 라이선스 구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테스트 및 생산 현장 감독까지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매한 것인데요. 만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기술 협조에 불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며 한국 조선소들을 울상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술 가진 이가 갑이었기에 조선소들은 군말 없이 GTT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곳이 오로지 한국뿐이었고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에 GTT가 라이선스를 넘긴 적은 없었기에 LNG선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가운데 GTT가 돌연 중국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면서 태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GTT는 맥장수 조선소와 기술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어 조선시장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에게 일감이 쏠리는 것도 모자라 라이선스 공유까지 이뤄지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장난조선소, 대련조선소 등 중국의 주요 조선소가 갑자기 LNG선 생산을 선언하면서 LNG선 굴기를 선언하고 대형 LNG 운반선 건조 연구소인 후둥중화조선은 생산 라인을 추가 건설하며 중국 조선업계 전체가 LNG선 생산에 집중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럽이 중국을 이용해 한국의 목을 죄려드는 셈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칼을 갈던 한국은 마침내 숨겨진 카드를 꺼내며 중국과 초격차를 선언합니다. 절대 갑이었던 GTT한테까지 큰 한방을 먹이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고만강당 소재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를 건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견디는 화물창과 연료 탱크의 부테는 백탄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재의 경우 까다로운 작업 공정과 높은 가격이라는 단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낮은 강도로 인해 운반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한 고만강강 소재로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기술 격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고만강강은 강철과 망간의 합금으로 망간의 비율이 11-15%로 높은 편입니다. 고만강강은 충격 강도와 내마 모성으로 유명한 소재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공성이 극히 나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소재로 그 어렵다는 액화천연가스 탱크를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값싼 금속이 재료다 보니 기존 소재 대비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극저온 성능도 출중해서 차세대 연료 탱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 탱크를 개발하면서 고만강강 전용 용접 기술도 같이 개발했고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 연료 탱크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GTT 기술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극저온 화물창 기술인 KC2 기술 개발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화물창인 KC1의 문제를 보완,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 고유의 화물창 기술 보유가 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스 독점 체제를 한국이 추월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 최초의 연료 탱크 기술까지 손에 넣으면서 한국은 프랑스에 매년 지불하던 로열티도 조만간 아낄 수 있게 되었을 뿐더러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고지위를 가로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고만강강 연료 탱크 기술 라이센스로 외국 상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한국의 연료 탱크 기술은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 실전 테스트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기에 향후 연료 탱크는 한국 기술 표준으로 한국 주도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다 기술까지 넘겨주며 한국의 목줄을 채려고 했던 유럽은 오히려 이제까지 받았던 로열티를 거꾸로 한국에게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3문이 먼저 출하되었고 나머지 K2 170대,
K9 188문이 각각 2025년, 2026년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막대한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계화사단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폴란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한국 무기를 더 사고 싶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폴란드에서 구매를 문의한 무기는 다름 아닌 국산 보병 전투차 아이프 AS-21 레드백이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를 계약한 걸로도 모자라 보병 전투차까지 구매하겠다고 나서 이러다가 우리 군이 쓸 장비도 폴란드가 다 쓸어가 버리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레드백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전부터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지난 21일 마르시 부하시차크 국방부 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한국의 레드백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계화 부대를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부하시차크 장관은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장갑차 보르숙 포르크를 보완할 수단으로 레드백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이 폴란드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시작했다며 보르숙과 레드백 사진을 나란히 게시하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몇 달 동안 레드백의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되었고 2023년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보병전투차 보르숙 포르크가 있는데 굳이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의문이 드는데요. 두 장갑차는 설계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르숙은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구소련제 보병전투차 BWP-2를 대체하고자 개발된 보병전투차로 수륙량용이 가능한 경장갑차입니다. 보르숙의 중량은 25톤의 엔진은 750마력으로 중량 42톤의 1000마력의 레드백과 비교했을 때 방호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경장갑차 보르숙의 역할을 보완할 중장갑차로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 육군은 지반이 튼튼한 곳에선 미국에서 도입한 M1 에이브람스와 함께 레드백을 운용하고 지반이 약하고 도하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K2 전차와 보르숙을 함께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이브람스를 운용하는 제18 기계화사단의 전사령관이자 우크라이나 원조팀 부사령관인 야로슬로프 크로마진스키 장군은 에이브람스가 레드백이 킬러 듀오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를 운용하는 제18 기계화사단은 벨라루스를 통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도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전차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무거운 아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레드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준비가 된 강력한 사단이 있어야 합니다. 레드백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가 이미 검증되어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르숙은 아직 생산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먼 나라인 한국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위기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없습니다. 폴란드가 공격을 받지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직 장군까지 나서 레드백을 보증하면서 보르숙을 두고 왜 한국 무기를 도입하냐고 불평불만을 표하던 사람들도 합주기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레드백이 폴란드에 도착해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운용될 것을 전제로 했던 사막 도색을 벗겨내고 폴란드의 환경에 맞게 새롭게 도색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레드백의 디자인에 폴란드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 도착한 레드백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차세대 보병전투차 도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섰었는데요. 9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시간 동안 시점 배치는 그냥 완제품도 공개하지 않아 또 제2의 아준 전차가 되는 거냐고 걱정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의 차기 보병전투차 피크의 시제품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본 인도 네티즌들은 탄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BMP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 걸 시리아에서 이주놈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본 것 같아. 신냉전이라고 해서 무기까지 냉전 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금 낭비야. 한 인도 네티즌은 픽포와 레드백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레드백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이런 게 나와버렸다. 라며 인도 네티즌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히 예정된 결과였는데요. 픽포의 설계가 완료된 것은 2001년으로 20년이나 뒤처진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된 장갑차입니다. 목표였던 2010년 이내로 나왔다면 쓸만한 장갑차였겠든 완성이 늦어도 한참 늦어버렸죠. 그 성능도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된 BMP-2에서
방어력만 조금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프로젝트 자체가 뒤엎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아준 전차와 테자스 전투기처럼 애써 개발해놓고 외국산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절차를 다시금 반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세계 보병 전투차 시장에서 레드백이 가장 유력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 육군 역시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를 운용하여 한국 무기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게 되어 K9뿐만 아니라 K2 흑표전차의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에서 사용할 장비이며 인도의 하나의 생산기지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레드백만한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각국에서 레드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드백이 본래 목표로 했던 호주 입찰은 호주 정권이 바뀌면서 미뤄지고 말았지만 외신들은 레드백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 보병전투차 입찰에서 기갑의 명가, 독일 라인 메탈사에서 제작한 차세대 보병전투차 링스리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결과 발표 직전에 호주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취임한 총리가 국방산업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선언하며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연기가 결정된 직후 영국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서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 지연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번 입찰에서 레드백의 승리가 유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진행된 7번의 인터뷰에서 국방 및 민간 전문가들은 한국의 하나가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인 보병전투차 입찰에서 승리가 유력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방산 전문가는 최근 폴란드와 같은 나토 국가에 판매한 큰 성과가 있는 하나가 보유한 공급망의 이 점을 경쟁자인 라인 메탈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레드백의 승리를 점치며 도장만 찍으면 됐었는데 정권 교체로 사업 전체가 연기되고 만 건데요. 그 배경에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한 독일의 막강한 로비가 있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드백의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던 하나가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는데요. 폴란드에서 호주가 안 산다면 자신들이 레드백을 먼저 구매하겠다고 나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이 유력해지면서 미국의 차기 보병전투차 도입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노후화된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새로운 장갑차로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보병전투차 사업 옴프에 입찰에 참여한 기업을 최종 세계 업체로 추리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 역시 미군용 차량 개발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잡고 레드백 기반 옴프용 장갑차로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레드백 수출이 성공한다면 수출 사례가 있다는 강점을 통해 미국 보병전투차 사업 입찰에 성공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제조사인 하나가 폴란드의 대량 수출을 이루어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라인 메탈사는 숨겨왔던 병폐가 드러나며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초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위해 독일 연방군 장비와 시장 물자 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라인 메탈사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했던 마르다 IF 100대는 알고 보니 시장 물자가 아닌 폐품을 모아놓은 고철 더미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독일군 측의 여파를 독일 최대 방산기업인 라인 메탈사 역시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낮아지고 있던 독일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날아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라인 메탈사는 장갑차를 수리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단 16대밖에 복원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인 메탈사의 고객들은 계약기한 내로 제품을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 8위에 올라서며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조에 달하는 거금이 걸린 만큼 폴란드가 대금 지불 능력이 있는지 근시 일내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잊지 말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